네,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등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을 앞두고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 사유를 밝혔는데 내용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예, 1차적으로는 뭐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 때문에 결국 법 취지가 일정 부분 좀 후퇴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범죄 혐의는 있지만 그 범죄 혐의가 중대성으로 봤을 때 구속을 할 만큼의 무게감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김 변호사님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법률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을 경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물론 영장 전담 판사가 결과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범죄 행위라고 하면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이제 피의자가 되는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든 게 이제 가족 얘기도 했어요. 가족의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도 참작이 됐고 또 하나는 그 현재 문제가 됐던 게 본인의 범죄 행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련된 일이었고 또 1차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유재수 지금 부시장,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사표를 수리하는 즉 사퇴하겠다는 것도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보실 때도 그 혐의가 소명되지만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나중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의 척도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보통 그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이제 도주 우려인데요.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법 체계 내에서 범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를 들면 뭐 살인죄라든가 성폭력 범죄라든가 아주 형벌이 아주 중한 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주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양형이 세니까. 근데 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 일단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사익 추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주거도 일정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금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은 현 단계에서 이게 중대하게 지금 처벌될 가능성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높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구속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기각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 같은 경우가 이제 판결문을 보면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뭐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법원이 뭐 검찰과 조 전 장관 중에서 어느 쪽도 사실 편을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은 방어권 그리고 검찰은 수사 명분을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내용들을 보면 일정 부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물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만 감찰이 중단된 건 본인의 지시에서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제 이제 변호인 측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말에 의하면 이제 본인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온 건 아니지만 다른 비서관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일정 부분 좀 압력이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감찰 중단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 조국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거는 범죄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결국은 뭐 다툼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전 장관에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어떤 범죄 행위냐 하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물론 영장 전담 판사가 무슨 범죄 혐의의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볼 때도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해버리면 구속 자체가 이 사안이 좀 더 중대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거운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적절하게 본인의 뭐 물론 이게 진보 보수 양쪽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네.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으시는 부분들 일정 정도는 피하면서도 그러면서 양쪽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양쪽 의견을 다 수용하는 쪽에서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검찰이 어떻게 증거 보강 등을 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혐의는 소명되지만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했었는데 그 중대성이라는 것이 더 지금보다 중하게 판단을 나중에 이후에 법원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검찰은 이제 보강 수사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영장 담당 판사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체 이런 민정수석이었던 굉장히 어떤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감찰 업무를 중단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럼 본인과는 전혀 이해관계 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상식적으로라도 검찰은 그럼 왜 했는지 이런 감찰 중단을 왜 했는지는 보강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그 보강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범죄 동기가 밝혀지게 된다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미 법원에서 한번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뭐 영장을 재청구한다든가 이건 좀 어렵게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법원의 기각 사유를 우리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짚어주시면서 범죄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후퇴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짜뉴스 공방으로 일게 되는 내용이 됐어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담겨있는 지를 놓고 또 공방이 일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이런 공방이 일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자들한테 배포하거나 검찰에 준 어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요약해서 전체 원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제공하게 되는데 요약하는 과정에 이 표현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후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 다른 말로 바꿔서 쓴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원문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대한 결과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 후퇴, 예.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말을 짧게 줄이다 보니까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렇게 해버렸는데 예. 이제 문제는 언론용으로 배포된 저 말이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죄질이 중하다 볼 수 있잖아요. 범죄 그렇죠. 혐의성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냥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뭐 법치주의의 근간을 뭐 후퇴시켰다 이 말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층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는 저렇게까지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 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죄질이 좋지 않아 이 표현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전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상당히 죄가 많다, 중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전문을 보면 범죄 행위 자체의 중대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말 하나 때문에 결국 중대성이 높은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성 인정 어렵다 했는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자체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요? 저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너무 그 담당 판사가 또 가볍게 좀 단어를 쓴 건 아닌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할 때는 굉장히 파렴치범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치주의 후퇴라든가 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예. 이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보다 더 굉장히 무거운 어떤 법원 판사의 어떤 뉘앙스를 나타내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처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좀 주요 고위 공직자 중 하나였던 조국 전 장관이 예. 굉장히 무거운 범죄 혐의가 뭐 아직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소명은 됐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이런 혼란을 좀 줄이는 거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정면 비판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제 이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그러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례적이에요.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이 사안 자체가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고 또 민정수석실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과 연관돼 있어서 아직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례적이긴 하지만 청와대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청와대는 계속 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에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민정수석실이 아니면 강제로 무슨 계좌를 추적해 보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감찰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사표를 내는 선에서 수리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조국 전 장관이 그 범죄 행위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텐데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감찰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 이후에서 알고 있는 내용, 밝혀진 내용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을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예. 정무적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고 감찰을 했고 감찰의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한 정당한 절차였지 그 자체가 형사법을 위반한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어제 이제 검찰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검찰도 보강 수사를 분명히 할 텐데 영장 재청구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사익 추구를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 뭔가 좀 더 반격할 수 있는 카드랄까요? 내용이랄까요? 어떤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좀 조국 전 장관의 이 직권남용 혐의는 다른 범죄 사건과 달리 대부분이 뭐 물적 증거, 뭐 CCTV라든가 물적 증거물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 그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특감반원들이라든가 또 김모 특감반원이 그 당시 뭐 폭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진술들 그다음에 뭐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들의 진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범죄는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는 동기가 지금 선뜻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 이해관계 없이 지금 그냥 지문감찰을 중단했다는 건데 그럼 본인이 이것이 설명이 되려면은 그냥 본인이 무능했다. 이런 아주 무능했다. 자기는 뭐 그런 판단 외에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마 검찰은 철저히 수사할 텐데요. 그럼 관련자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과연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도 있지만은 뭐 전화를 누군가 걸었다, 뭐 비서관들한테 걸었다, 영향을 좀 연락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럼 누가 연락을 취했고 대체 어떤 동기로 연락을 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구속을 촉구한 쪽이나 반대한 쪽 양쪽에서 공경을 받은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이런 게 좀 이유로 볼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물론 뭐 불만은 있을 수 있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뭐 있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뭐 판사가 판단한 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에 상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조직적으로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판사들이 그럼 결정하는 일이나 그래서 소위 지금 일부에서는 물론 이건 정말 이런 업무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깊이 보직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깊이 보직이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법부의 독립을 더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당의 그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면서 공수처법 처리 의지를 밝혔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의 어떤 그 직권 남용만 구속이냐면서 그 법원을 비난을 했는데 실제 국회에서 이제 뭐 대치 중이긴 합니다만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도 했고요.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없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없고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지만 이제 내일 밤인가요? 내일 밤인가 끝나는 겁니다. 예, 오늘 예. 밤인가요? 오늘 밤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시간 되면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30일 날 다시 국회를 개회하기로 했어요. 임시국회를 다시 시작하기로 해서 30일 날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 선거법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뭐 이제 문희상 의장이 30일 날 다시 국회를 열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30일 날 국회를 열자마자 다시 공수처 법안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한국당이 법안 처리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한테 더 절실했던 법안이 선거법안인데 선거법안도 지금 막지 못했는데 이 공수처 법안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 법안 더 나아가서 지금 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일거 이제 통과시키려고 같은데 아마 물리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수사권 개시 이거 통보해야 된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예, 예.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 굉장히 검찰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다. 예.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1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조 1항인데요. 24조 1항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게 사건 이첩 기준을 지정한 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대검 같은 경우에 검찰청에서 이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뭐 이제 검찰 주장은 이거예요. 만약에 공직자 관련된 범죄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공처에 넘기게 되면 공수처가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고 그 공수처가 이 주장의 근거는 공수처가 결국 정부나 여당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제 자체는 뭐냐면 공수처가 독립적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가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국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을 하기 전에 공수처가 정말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이든 아니면 뭐 국회든 어떤 형태든 공처에 압력을 가해서 공수처가 자율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국회가 해야 된다고 보고 공수처 법안에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독립된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추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지금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을 하기 전에는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지 공수처 운영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조인이신 우리 김만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독소 조항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검찰이 특히 이제 정부와 아주 관련된 특히 정치인 수사라든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 강제 수사할 때 특히 뭐 법무부 쪽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사후 네. 보고했다. 이렇게 사실 그게 어떤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좀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지금 청와대라든가 법무부에도 보고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공수처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는 좀 검찰의 주장은 좀 일리가 있고요. 예. 또 수사 현실을 보더라도 네네. 이런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는 뭐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청탁이 있다든가 어떤 사적 영역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하나는데 네. 지금 이런 사적 영역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그럼 검찰은 요것만 달랑 떼서 지금 공수처에다가 이제 이첩하거나 수사를 이관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효율적일 수도 없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법안이 이게 다 통과가 된다면은 앞으로 공수처라든가 어떤 검찰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 거학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뭐 과거에도 대기업과 어떤 정치인들 간의 어떤 뭐 굉장히 부당한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는 건데 이렇게 띄어내고 그러면 사적 영역은 계속 검찰이 수사하고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정보라든가 수사가 과연 제대로 교환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효율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일까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정치 압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조절이 될지를 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정황을 어떻게 바꿀지 아니면 이걸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월요일까지는 또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상원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그러면 나머지 4+1이라고 하는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조항 자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장치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어떤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첨가하든 아니면 좀 바꾸든 이런 부분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각 이슈 관련 이야기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한규 변호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